사람이 늙는다는 건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보다 점점 덜 필요해진다는 느낌이 더 무서운 겁니다. 자식은 바빴고 피곤했고 그래서 미안했죠. 벌써 3년이 지났어요. 그해 봄, 나의 아내 정수기한테 담도암 3기라는 진단이 내려졌을 때 세상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한창 피는 봄이었는데 우리 집엔 그 봄빛이 들지 않았고 부산에 살면서도 더 나은 치료를 받겠다고 서울 아산병원까지 오가야 했지만 하루 2번 왕복 KTX 그리고 진료 날짜에 따라 김해공항을 오가며 새벽부터 움직이고 진료 기다리고 검사하고 다시 내려오는 그 길이 정수기에게는 마치 전쟁터를 오가는 것처럼 고단했을 겁니다. 항암 치료는 말 그대로 몸을 갉아먹었지. 머리카락이 빠지고 입술이 트고 먹는 것도 말하는 것도 힘들어지더군요. 그래도 내 앞에선 꿋꿋했어. 괜찮다.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진다며 웃어줬고.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세상은 또 다른 시련을 던졌습니다. 코로나19. 병원엔 출입 제한이 걸리고 보호자 면회는커녕 전화 한 통 외엔 얼굴도 보기 힘들었지요. 시간이 조금 지나 통원 치료 중이던 어느 날 이미 약해진 몸의 정수기는 폐렴까지 걸려 버텨내지 못했어요. 나는 병원 밖에서 단 한 번도 얼굴을 못 보고 병실 문 앞에 멈춰 서서 기도밖에 할 수 없었고 마지막 통화에서 여보, 숨이 좀 찬데 그래도 당신 목소리 들으니 정말 좋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렇게 내 아내는 병실 창 너머의 하늘을 보며 그렇게 혼자 먼 길을 떠났습니다. 2021년 12월 한날 한시 아버지 또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동안 신경을 많이 쓰셨을 테니까요. 그날따라 전화벨이 몇 번이나 울렸는지도 몰랐어요. 받자마자 들려온 말, 아버님께서 지금 많이 위중하십니다. 이송 중에 있습니다. 한밤중에 겨울비가 무척 내렸어요. 병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낀 채 응급처치 중이셨어요. 여러 검사 후 병명은 외상성경막 하출혈, 그리고 부상병으로 급성대뇌경색증이었습니다. 결국 한 달 동안 집과 가까운 병원 병동에 입원하셨어요. 그렇게 중환자 침대에 누워서도 엄마를 찾으셨던 분이에요. 그 한 달 동안 저는 병원 침대 옆 의자에서 살았어요. 간병인 대신 제가 직접 식사도 챙기고 약도 확인하고 화장실 갈 때 부축도 하고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였던 두 분이 이젠 가장 멀리 떨어진 채로 그렇게 겨울을 견뎌야 했어요. 어느덧 퇴원을 하셨고 왼쪽 다리 편마비가 와버린 탓에 통원으로 치료 중이셨고 외동이었던 나는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늘 바쁜 회사 업무에 시간을 내어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나의 자리는 지켜야 했고 프로젝트 마감은 사람을 가려주지 않더군요. 그런데 퇴근하고 나면 또 하나의 하루가 시작됐어요. 저는 외동이니까요. 아버지를 챙길 수 있는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거든요. 매주 3번,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 회사에서 퇴근하자마자 바로 시장으로 갔어요. 반찬 가게 사장님이 절 보면 항상 물어보셨죠. 아버지는 좀 괜찮으세요? 그 물음 하나에 마음이 놓였다가도 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무, 대파, 마늘, 두부 뭘 사도 늘 아버지를 먼저 떠올렸죠. 본가에 도착하면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찌개를 끓였어요. 김치찌개, 청국장, 때로는 순두부찌개. 입맛 없는 날엔 고등어를 구워드렸죠. 저녁을 같이 먹고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 그게 우리가 부자지간으로 다시 가까워지는 유일한 시간이었어요. 아버지는 말씀이 적으셨지만 때때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엄마가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안 힘들었을 텐데. 그 말에 괜찮다고 웃어 보였지만 속으론 가슴이 먹먹했죠.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두 남자. 그렇게 서로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나도 점점 아들한테서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늙고 내가 느려지고 내가 아플수록 아들이 짊어져야 할 짐이 커질 테니까요. 그런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무척 아팠어요. 민폐가 되지 않기 위해 혼자 요양원 정보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깨끗한 복도 친절한 간호사 삼시세끼 잘 나오는 그곳을 말이죠.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자꾸 시려왔어요. 처음 요양원에 들어갔을 땐 그래 이젠 쉬는 건가 보다 했지만 시설도 좋았고 밥도 제때 나왔고 직원들도 친절했지요. 하지만 사람 냄새가 없었어요. 내 옆 침대 노인은 나흘 동안 말을 안 했고 직원들은 바쁘고 면회는 사전 예약. 무슨 일이 생겨도 그저 서류로 처리되고 몸은 편했지만 마음이 너무 시려왔습니다. 잠시 며칠 동안 입원해 보기로 하고 들어왔지만 우리 아들 말이 맞았어. 어쩌면 진짜 두려운 건 시설의 낯설미 아니라 이젠 정말 혼자구나라는 그 사실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나에게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부모님 끝까지 제가 지킬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울컥해졌습니다. TV 속 광고에서 본 혼자 앉아 라면 끓여 먹는 노인 겨울의 이불 속에서 홀로 밤을 견디는 할머니. 난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할 줄 알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노후인 줄 알았지만 하지만 아들이 보여줬어요. 자식이라는 존재가 누군가에겐 마지막 남은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걸요. 세상은 혼자라는 단어로 노인을 정의하려 했지만 나는 아직 함께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나를 다시 살게 만든 단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매일 아침 물을 끓이고 약을 챙기고 그리고 거실에서 조용히 하루를 시작하죠. 하지만 큰 방에 세워져 있는 아내의 영정사진. 그 사람의 빈자리는 여전히 이 집 안에 살아있답니다. 나는 오랜 시간 이 질문을 되뇌었습니다. 노인이 된다는 건 결국 혼자가 된다는 걸까? 몸이 아프고 마음이 외롭고 그렇게 하나둘 내 주변이 조용해질 때쯤 사람들은 요양원이라는 이름을 자연스러운 마지막 거처로 말하곤 했습니다. 나 역시도 그 길이 맞는 줄 알았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 혼자서 아프지 않기 위한 선택. 하지만 막상 문턱에 서보니 알겠더군요. 사람이 살아간다는 건 단순히 케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되는 삶이어야 한다는 걸요.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끝까지 지켜드릴 겁니다. 못 차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함께 밥을 나누는 그 한 사람이 온기가 없다면 그건 진짜 삶이 아니란 걸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아들의 손길 하나, 함께 마주 앉아 먹는 국 한 술, 매주 찾아오는 그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약이고 나에게는 치료였고 나에게는 삶이었습니다. 잠시 머물렀던 요양원의 시설은 좋았습니다. 바쁜 일상이었지만 간병인의 손길도 때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내가 찾은 진짜 답은 바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숨쉬는 하루하루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이 함께가 내겐 너무도 소중한 마지막 선물 같았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 오늘도 살아갈 이유가 생깁니다. 그게 내가 찾은 마지막 답이었어. 큰 방 침대 옆 테이블 위에 펜을 들고 적은 편지를 하나 놓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떠난 뒤 당신의 눈빛이 참 자주 멍하다는 걸 느꼈어요. 아무 말 없이 앉아 창밖만 바라보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의 빈자리는 저도 여전히 그립고 허전하지만 아버지에겐 더 크고 깊은 상처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제가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늘 제가 아버지의 곁이 되어드리겠다고. 예전처럼 아버지가 저를 챙겨주시진 않지만 이제는 제가 더 잘 챙길 수 있습니다. 함께 시장을 다니고 함께 밥을 짓고 때론 조용히 옆자리에 앉아 그냥 숨결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아버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버지, 엄마가 없는 자리를 다 채울 순 없지만 그 빈자리를 제 진심으로
조금씩 메워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부디 저를 믿고 이제는 아버지도 저에게 기대셔도 됩니다. 아버지, 제가 지켜드릴게요. 끝까지 당신의 곁에 있을게요. 사랑합니다. 행복 한 스푼은 따뜻한 이야기로 당신의 마음을 적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